1960년대 우리 함정을 만드는 조함기구나 조선소가 없던 시기, 우리나라는 미 해군이 쓰던 구축함과 상륙함 등 비교적 큰 함정만 갖고 있었다. 그 때문에 소형 고속정을 중심으로 함정 세력을 구축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속정의 확보가 시급했다. 우리가 만든 배로 우리 바다를 지킨다. 비록 함정을 만들 기술도 돈도 없었지만 당시 함정을 정비하던 해군 공창에서 전무후무한 도전을 시작했다. 물밑에 날개를 단 수중익선, 배 위에 프로펠러를 설치한 에어보트,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든 페로시멘트 선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지키기 위해 도전했던 해군의 특수선박 개발.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함정 개발사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해군의 함정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함정과 해상무기 체계 전문가이시죠. 국방과학연구소 해상무기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고 다양한 함정 및 해상무기 체계 연구 개발을 수행해 오신 송준태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준태입니다. 해군 기술 장교로 진해 해군 공창에서 수중익선 및 어로지도선 등 고속정 개발 건조에 참여하셨고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시면서 국내 선박 연구 개발 능력의 발전에 이바지해 오신 양승일 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입니다.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송 박사님, 네. 이제 오늘 우리 이제 해군 함정 개발사의 초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야 될 텐데요. 이야기 손님을 이제 단 두 분밖에 안 모셨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께서 조금 의아하다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 특수선박 개발 건조에 여러분이 조금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수중익선을 개발한 게 1968년부터 69년부터 71년까지입니다. 지금부터 계산하면 약 45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관여하셨던 많은 분들한테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개발 책임자이셨던 박선영 중령님 씨는 해군에서 함정 분야를 쭉 계속 하시다가 대령으로 예편하신 후에 방산 전문조선소가 코리아 타코마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부사장까지 역임하시고 미국으로 이민 가셨는데 오래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많은 활동을 하시고 활약을 하셨는데 그분의 그 활동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공창에서 수중익선 말고도 여러 특수선박을 개발했는데 페로시멘트라는 특수선박을 개발하시면서 실무를 담당하신 김종순 대위님은 또 마찬가지로 나중에 해군에 오랫동안 조함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해군 제독으로 진급하셨는데 그분도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969년부터 수중익선 또 70년부터 어로지더선을 개발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박대성 대위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조함 업무를 그 이후로 계속 하셔서 그러니까 조함병과가 생기면서 초대 조함병과장을 역임하시고 해군 제독으로 진급하신 다음에는 제2대 조함실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꼭 여기 나오고 싶어 하셨는데 가족분께서 중환을 이제 앓고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해군 기술장교로 저와 함께 수중익선 개발 실무를 담당했던 양 박사님하고 제가 둘이서 오늘 수중익선 개발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우리 양승일 박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고 시작할까요? 제가 해군 공창에서 초급 장교로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일을 좀 했는데 주로 선체 검사 업무를 시작해서 특수선박의 기본 설계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두 분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 또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들 이제 질문 좀 드릴 텐데 다양한 또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해군 공창이라고 하는 것이요, 본래 이제 해군 함정을 정비하고 이제 수리하는 것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1968년도 이제 우리나라 해군 공창이 독자적으로 이 함정의 개발 건조에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야말로 본격 조함 기간이 출범하기 전에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조금 쭉 듣다 보면요, 당시 해군 공장의 기술 능력이 정말 그렇게 건조해도 될 수 있을 만큼이었는가 이제 궁금한데요. 예. 송 박사님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해군이 당시 운영하던 함정은 미국으로부터 공여를 받은 대형 함정입니다. 대형 함정을 수리하기 위해서 당시 해군 공장이 갖추고 있던 그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대형 함정에는 장비 자체가 다 복잡하고 큽니다. 그래서 진해 해군 공장은 그 정비 수리를 위한 여러 가지 부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아주 정밀한 대형 기계 가공 공장, 그다음에 주물 공장, 대형 엔진 정비 공장 등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종합 공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그 당시 민간 기업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 능력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 공장에서 이제 고속정 개발에 감히 도전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해군 공장이 개발에 도전한 특수 선박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 박사님,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제 알아볼 특수 선박의 개발사는요,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나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우선 이제 특수 선박이라는 어떤 함정을 말하고 또 거기에는 어떤 종류가 조금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특수선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박과 선형이라든가 재료라든가 그 임무가 다른 선박을 특수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박의 밑에 날개를 붙여서 운항하는 선박, 혹은 물 위를 떠다니는 공기부양선, 혹은 선체가 두 개인 쌍동선, 이러한 그 선형적인 특성이 있는 선박을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준설을 하는 준설선 같이 특수한 임무를 갖고 있는 선박을 또 특수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재나 강재를 쓰지 않는 특이한 선체 소재, 예를 들면 회로시멘트라든가 뭐 이런 FRP라든가 이런 선체 재료를 쓰는 거, 혹은 프로펠러를 수중이 아닌 갑판에 설치하는 배, 이런 거를 특수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군 공창에서는 1968년부터 한 4년 동안 그 특수선박을 좀 개발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969년도부터 3년 동안 개발했던 수중익선이 있는데, 이 수중익선은 북한의 그 간첩선을 능가하는 빠른 속도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을 시도한 것입니다. 30나트급 수중익선이었고요. 두 번째 특수선박으로는 기존의 선체와 다른 페로시멘트라는 특수한 재질을 사용해서 공창의 항내의 자벽선, 혹은 뭐 해군사 간의 생도훈련용 단정, 이런 거를 개발한 예가 있고, 또 하나 예는 수심이 낮은 데서 운항할 수 있는 따라서 프로펠러를 갑판에 설치하는 그런 그 에어보트형 고소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그 구축함에 구명정을 탑재했었는데, 구명정을 FRP로 만들어서 건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가 해군 공창에서
개발했던 특수선박의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수중익선, 또 시멘트선, 에어보트 모두 이제 이름부터 이제 범상치 않은데요.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송 박사님, 네. 예, 수중익선이라는 배가 대체 어떤 배입니까? 그 말 그대로 물 밑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는 그런 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날개를 달게 되면 우리가 비행기가 하늘에서 날면 양력이 날개에 생겨서 비행기를 띄우지 않습니까? 예. 똑같이 선체 밑에 날개를 달면 달리게 되면은 그 날개에서 양력이라는 그 리프팅 포스가 생겨서 배를 선체 위로, 선체를 물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물의 저항이 확 줄겠죠. 그러면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고속을 얻는 배가 이제 수중익선입니다. 그 2차 대전 중에 독일에서 먼저 군용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국 폭격에 의해서 그 만든 배가 그 소실이 돼가지고 실전에는 쓰지를 못했고요.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이 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군용으로 쓰려고 정말 많은 종류의 시범선을 만들었는데 197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255톤급 페가수스라는 그 고속정 편대를 이 수중익선으로 만듭니다. 6척을. 근데 한 20년 쓰다가 다 이제 퇴役이 됐고요. 그 한창 미 해군이 쓸 때는 그 이태리라든지 이스라엘 또 일본까지도 유사한 배를 만들어서 썼는데 지금은 다 퇴역시키고 실제 군용으로 쓰고 있는 수중익선은 현재 없습니다. 이제 상용 선박은 이태리에서 아주 많이 만들어 세계에 많이 팔았는데요. 우리가 수중익선을 개발할 때가 70년대 초인데 그 당시에 이미 우리 어떤 해운회사가 이태리에서 중고 수중익선을 여객선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여수까지 한류수도를 아주 30나트로 잘 달려서 그 승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었고요. 그 배는 이미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없어졌고 현재는 그 부산에서 후쿠오카를 가는 그 항로에 그 미국 보잉사가 건조한 그 제트포일이라는 아주 특이한 또 수중익선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승객이 몇 명이 타냐면 한 200명이 탑니다. 지금도 부산 후쿠오카 항로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선체 밑부분에 날개가 달린 수중익선. 비행기가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듯 수중익선은 물밑의 날개가 일으키는 양력으로 선체가 수면 위에 떠서 달리는 선박이다. 가끔 항해 중에 고래와 같은 대형 해양 생물과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수중익선은 이 날개 덕분에 동급의 다른 선박보다 2배 가까운 속도를 낼 수 있다. 수중익선은 배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배의 전반부가 물 위에 뜨고 밑에 달린 날개만이 물에 잠긴다. 선체 대부분이 수면에 닿지 않으면서 저항이 줄어들어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초의 수중익선은 1906년 이탈리아 기술자 포클라니가 마조레 호수에서 시험 운행한 수중익선이다. 이 배는 몇 장의 익판을 계단식으로 겹친 방식으로 시속 70km의 속도를 기록했다. 그 이후 수중익선은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군사용 함정으로 많이 개발됐다. 대표적인 수중익선 함정으로는 미 해군의 페가수스급 미사일 고속정을 꼽을 수 있는데 기동 시 40노트 이상의 속력을 낸다.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익선은 1960년대 진해 해군 공창에서 설계되어 1969년 실선으로 건조됐다.
연안 방어의 핵심인 고속함정 개발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창의적인 도전이라 할 수 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앞서 이제 양승일 박사님께서요, 수중익선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1960년대 말에 우리나라 왜 그런 배가 좀 필요했는지요. 그리고 30톤급 수중익선의 개발이 어떻게 해서 시도가 됐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 송 박사님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예. 그 수중익선은 원래 최고 속력이 한 50나트가 납니다. 그리고 선체가 물 위에 드러나기 때문에 파도가 아주 높은 악천후에서도 작전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북한은 대부분이 활주선형이라는 고속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속은 가능하지만 그 파도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또 수중익선도 약점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건조비가 굉장히 비싸고요. 또 수중익을 설계 제작해서 장착을 해야 되니까 어렵고, 또 수중익을 붙였다 하더라도 뭐 잘 아시겠지만 수중익이 이제 고정돼 있는 경우는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해조류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수중익을 항상 비행기 날개처럼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단점이 있었지만 왜 이걸 개발 대상 함정으로 택했느냐? 저는 그 당시 그 초급 장교였기 때문에 그 배경은 모릅니다. 다만 북한보다 빠른 고속정을 갖겠다.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 있어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30톤급 이 수중익선 개발팀은 당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는지 송 박사님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선영 중령님이 개발 책임자이셨고요. 그다음에 그 박대성 대위님 그리고 양 박사님 그리고 제가 이제 초급 장교로 전담 개발 실무팀이고요. 그 외에도 영관급 장교 2분하고 기술 문관 여러분이 겸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박선영 중령님을 중심으로 4명이 한 건데, 그 박선영 중령님이 그 당시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간 마치고 돌아오셨고 또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그분이 갖고 계신 어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개발 요원들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급으로 상관이 아니라 저희들한테는 아주 그 기술적 역량이 뛰어난 엔지니어 선배 같은 역할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정을 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으로 이제 그래서 일은 사실 하기가 좀 편했습니다. 제가 좀 그 당시 양 박사님은 안 그렇겠지만 제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수중익선의 개발에 참여하기 이전에 그 공장에 부임해서 몇 가지 그 과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일인데요. 그 비철금속 구조물을 용접하는 과제를 맡았는데, 이제 기술 문관 기능원들 몇 명 데리고 일을 하는데 아무리 용접을 해도 조금 있으면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참 문관께서 고사를 안 지내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돈을 내서 막걸리하고 안주를 사다가 고사는 안 지내고 그 막걸리를 그 위에다 붓고 용접을 또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과가 더 나빴습니다. 금이 더 잘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오기로 될 때까지 합시다. 그래서 무조건 용접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순간 신기하게도 이게 딱 달라붙었습니다. 물론 고참 문관은 고사를 지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전문가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비철금속은 예열을 충분히 하면 용접이 잘 되는 금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용접을 하다 보니까 가열이 돼가지고 이제 용접이 잘 된 것이죠. 그만큼 솔직히 기술 수준이 낮았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중익선 개발 사업이 딱 들어가자 개발 책임자께서 저한테 뭘 맡기셨냐면, 수중익선에서는 가장 핵심이 수중익을 설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중익선이 완료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수중익선 날개 설계 부분을 담당하셔서 계속 하셨었군요. 예, 우리 이제 양 박사님도 이제 이 팀에 이제 합류를 하셔서 같이 이제 일을 하셨는데요.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합류를 하시게 되고 주로 이제 맡았던 역할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69년 7월달에 해군 소위로 임관해서 해군 공창 기술국에 부임해서 선체 검사 업무를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박선영 중령께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계시는 수중익선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국 설계과에서 수중익선의 설계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박준영님이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저 대학교도 선배고 군대도 선배이신 송 박사님의 기본 설계 업무에 합류해서 일을 하라. 그래서 제가 그 송 박사님의 그 기본 설계 업무에 제가 합류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수중익선에 그 관련된 기본적인 계산 업무를 제가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0년 7월달에 키스티에서 어러지선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업무에 참여토록 서울로 파견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중익선 개발에 끝까지 참여치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두 분의 이제 관계가 굉장히 이제 오래된 건지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거기 그 당시에 이제 30톤급 수중익선을 개발 건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성공보다는 실패 조건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었는데요. 송 박사님, 지금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 원래 이제 수중익선 배 자체 건조 자체가 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우리 해군 공창의 기술 수준, 능력, 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됐던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해군 공창은 정비 기술 수준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정비 업무라는 것은 그 함정에 대한 도면이 완벽히 갖춰진 상태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이 우리나라 해군에 그 배를 주면서 배만 준 게 아닙니다. 관련 도면 기술 자료를 완전히 세트로 같이 줬고 그 도면이 전부 해군 공장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하고 대형인 함정이라도 도면이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함정을 개발한다 하는 것은 설계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왜를 알아야 됩니다. 정비 업무는 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도면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발한다는 것은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나 또 자료가 해군 공창에는 없었습니다. 단 조그만 목재선을 설계하고 건조한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게 기술적인 도전이 좀 위험한 도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이왕 더 드리게 되면 제가 이제 아까 같이 수중익을 담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개발 책임자가 도면을 하나 갖고 이렇게 저희 설계과에 딱 오셨는데 그 수중익선의 일반 배치도였습니다. 일반 배치도는 전문 용어인데요. 어떤 배의 내부 배치하고 겉 형상을 잘 설명하는 도면이 아주 필수 도면이 하나입니다. 근데 출처는 굉장히 불명한데 그 도면을 하나 갖고 오셔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배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중익선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얻었지만 수중익 자체에 대한 어떤 단면 형상이나 이런 건 그 도면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그 바로 한 해 전에 68년에 키스트가 생겼습니다. 한국기술연구소. 거기에 이제 해외에 계신 저명한 그 조선 분야 과학자를 김은철 박사께서 귀국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엔 제가 상면부지였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수중익 날개는 아니지만 비행기 날개 단면을 아주 수백 개 수록한 그 도서를 저한테 대출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를 대출받아서 진해 해군공창에 와서 그걸 가지고 그 우리 수중익선에 쓸 날개 단면을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은철 박사님이 그 면에서 굉장히 큰 공로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다고 이제 포기할 일이었다면 이제 애초에 이제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것이 그닥 좋지 않고 또 상황에 새로운 그 인물들을 만나가면서 하는 과정이라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실패 가능성이 높은 30톤급 수중 익선 개발 건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송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아주 지금 봐도 합리적인 어떤 개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 박선영 중령님께서 아이디어를 다 내신 건데요. 우선 첫째, 처음부터 만들면 실패한다. 그래서 3.5톤급 조그만 시범선을 만들어서 수중익을 달아서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선을 만들었고요. 그 시범선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조그만 모형선을 만들어서 해상에서 직접 예인해서 이 배가 정말 뜨는지를 보자 하는 것도 또 그분 아이디어셨고요. 그래서 그 결과 수중익을 완벽하게 설계를 했고 그걸 토대로 이제 시범선도 만들고 30톤급 수중익선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더라도 그 개발 계획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그 수중익선을 본따서 이 작은 모형선을 이제 만든 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저 이제 한번 만들어본 수준이 아니라 그 예인 시험까지 이제 거쳤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담겨 있습니까? 그 배를 만들게 되면 어떤 배든지 처음 만드는 배는 군용이든 민용이든 모형선을 만들어서 토잉 탱크라고 그러는데 예인 수조라고 그럽니다. 보통 전문용어로. 거기서 고속으로 끌어가지고 그 배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그 예인 수조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책임자께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 진해 해군 공장이 굉장히 큰데 요 구석에 있는 그 항만에는 파도가 거의 잔잔한 그 항만 부두가 있었어요. 거기서 끌어보자. 그래서 이제 모형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인 시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험 장면을 제가 그 사진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끄는 배는 그 항내 그 운반선입니다. 거기다 예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형선을 끌었는데 요 보시면 모형선에 얼마나 작습니까? 작은데 그 모형선에 붙은 수중익은 더 작습니다. 요만한 그 장난감 같이 생긴 건데 그 수중익에서 양력이 생겨 가지고 요 모형선이 자세히 보시면 물 위로 드러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때까지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 지금 저하고 둘이 박대희님하고 제가 이제 관찰하고 있는데 이젠 됐다. 이걸 만들어도 되겠다는 자신감을 요 모형 시험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양 박사님, 이제 함선 개발에서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요. 이제 바로 이제 시범선을 이제 제작하는 과정일 텐데요. 그런데 수중익선은 이제 시범선을 만드는 선체를 확보하는 일도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또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이 수중익선의 시범선을 만드는 과정, 그 과정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하여간 그 수중익선 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수중익에 관련된 것이 제일 중요했고 따라서 수중익을 치부하기 위한 선체는 새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선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차에서 항내에 운영 중이던 배수량이 약 3.5톤급인 HB 10호종이라는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배의 길이는 약 한 8.5m였습니다. 당시 수중익을 설계 치부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했는데 앞에서 송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키스트에서 제공받은 소위 낙가 자료, 낙가 NACA 그 자료를 이용했었습니다. 이 낙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수중익이 어떤 앵글 오브 어택, 영곽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양력과 그 항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범선을 좀 부상시키는 데 필요한 그 양력을 얻을 수 있는 수중익의 크기, 그러니까 다시 길이와 폭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수중익이 선체를 부상시킨 다음에 선체가 선수위 방향에 트림이 없이 잘 항주할 수 있도록 양력, 앞날개에 의한 양력, 뒷날개의 양력이 잘 배분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선의 경우에는 선체 중량 혹은 뭐 배수량 또 무게 중심을 계산하고 앞뒤 날개의 양력을 계산했습니다. 우선 그다음에 이제 부상 속도를 당시에 30나트로 설정한 걸로 기억나는데 30나트에서 선체가 부상시키는데 필요한 양력을 앞날개의 약 한 55%, 뒷날개의 약 한 45% 배분하도록 날개 크기를 정해서 그 날개를 망간 브론즈 재질로 만들어서 칩을 했습니다. 앞날개는 수면을 관통해서 수면상의 날개 일부가 좀 보이고 하는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수면 관통형 서피스 피어싱 포일이라고 그걸로 결정을 했고요. 뒷날개는 전체 날개가 수중에 잡히는 잠수형 서브머지드 포일로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앞뒤 날개를 망간 브론즈 재질로 제작하고 또 치부하는데 필요한 그 보강재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선체 무게를 재보니까 약 한 1.5톤이 증가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좀 쉽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어렵게 이제 시범선을 제작을 했으니요. 실제 이제 바다에서 이제 성능 시험 평가를 좀 실시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이런 개발을 도전을 했으니까 실제 시험 평가 중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어떤 문제가 발견됐고 또 발견된 문제는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가 5톤으로 늘다 보니까 그 앞뒤 날개에서 감당해야 될 선체 무게가 바뀌었습니다. 그 뒷날개가 더 그 많은 걸 감당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지 않았던 수중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이 앞쪽은 잘 들리는데 뒤쪽이 선체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뒷날개를 좀 늘리자 면적을 그래서 뒷날개를 키웠는데 그때 저도 아주 놀랬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뒷날개는 아까 양 박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평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밑에 옆에만 늘리면 되는데 그걸 지시를 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능공들이 이 날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앞이 뭉툭하고 뒤가 뾰족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야, 이렇게 날개가 앞이 뾰족해야지 뒤가 뾰족할 수 있냐 해가지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완전히 거꾸로 용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는데 아주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또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건 뭐 다른 일하니까 그건 빼고요. 그래서 뒷날개 면적을 키워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니까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옛날 처음에는 요 앞만 뜨고 뒤가 가라앉았었는데 이제는 뒤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배가 들리게 돼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불행히도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 좋은데 이 30나트가 되게 되면은 배가 자꾸 그 모형선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옆으로 기우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날개가 너무 양력이 좋아서 그렇다. 그래서 뒷날개는 이미 면적을 늘렸고 앞날개도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여기에 다시 붙여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30톤 수중익선에 달 수중익이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때 좀 하나 말씀드릴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시범선은 이제 우리가 목표가 30나트를 이상 넘는 건데 아까 같이 자꾸 배가 기우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개발 책임자는 다른 배 타시고 이제 깃발로 중지 신호를 내는데 조금만 가려면 불안하시니까 빨간 깃발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모시는 그 도선사라고 보통 파이로트라고 부릅니다. 배도 해군 최고의 조종수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에 대한 그 믿음 또 한 가지는 저희 젊은 치기 그래서 깃발을 들더라도 한번 그냥 달려보자 해가지고 깃발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30나트 이상으로 달리던데 아니나 다를까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배가 전복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련하신 분 때문에 큰 사고는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즉시에 이제 우리 개발 책임자가 다른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여기도 내가 적어놨습니다만은
너만 죽는 게 아니다. 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야단을 많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은 아니고 아까 같이 제가 공정 관리를 잘 못했다는 데서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사실은 그 기회가 다 뭔가를 배우는 아주 엄청난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원래 성격이 일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분 밑에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하던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어쨌든 꾹 참고 근무를 하고 이제 예편을 하게 되니까 그분이 댁으로 저를 초청을 해서 아주 환송회를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분이 겉으로는 그렇게 엄격하시지만 마음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구나 하는 걸 떠날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고 하셨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생각합니다.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서 뭐 육해공군 다 막론하고 지금 이제 우리 해군 집중해서 다뤄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양성 완성될 때까지 어느 한 순간 마음 졸이지 않은 순간이 없었을 텐데 또 그런 과정도 한 단계 거치고 나서 이제 시범선을 이용해서 이제 시험 평가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설계와 건조 공작에 들어가셨을 텐데요. 그 과정도 또 어려우셨죠? 예. 결과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리 다 겪어서 그런지 이제 30톤급 수중 익선은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됐습니다. 단지 이제 날개를 강철 소재를 썼기 때문에 이 변형이 안 생기게 용접하는 것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선체는 목재로 아주 멋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장지수 그 당시 해군 참모총장님을 모시고 진수식을 한 장면인데요. 아까 우리 양 박사님께서 수면 관통형이라고 한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날개가 수면을 이렇게 관통하는 날개고요. 뒤에 날개는 완전히 수중에 이렇게 잠기는 날개, 서브머지드 포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선형이 뭐 제가 전공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활주선형이 매우 예쁜 아주 멋있는 활주선형이고 날개도 예뻤고 그래서 저는 요 진수식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고생한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 30톤 수중 익선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뭐랄까 즐거운 마음으로 요 배 진수식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요. 드디어 이제 30톤급 수중 익선이 완성이 됐습니다. 실제 이제 바다에서 지금 달려봐야 될 텐데요. 네. 정말 기대했던 처음에 속도와 성능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얼마나 멋지게 달리고 있습니까? 근데 이 사진은 중속, 그러니까 한 30나트 조금 안 되는 25나트 정도에서는 이렇게 아주 멋진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범선에도 나타났던 현상인데 30나트를 넘게 되면은 배가 갑자기 이렇게 끼운다든지 또 앞으로 쳐박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우리가 동쪽 불안정 상태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언스테빌리티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30나트 이상을 달리질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그런데 마침 우리가 시험하는 해역이 어디였냐면 진해항과 거제도 사이 해역이었는데 그 항로로 아까 말씀드린 한려 수중 익선 여객선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장님하고 우리 한번 그 배가 30나트밖에 안 되니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한번 시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기울어서 중간에 사고가 날까봐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톤급 수중 익선은 그런 동쪽 불안정성 때문에 실용화에는 실패한 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렇지만 이제 위에서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날개를 띄자. 날개를 띄고 활주선형으로만 운영을 하자. 그래서 활주선형이 그때 필요한 부대가 특수부대가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그 배를 가져가서 이제 운영하게 했는데 제가 이 배하고 인연이 있는지 이제 예편한 후에 동원 훈련을 받으러 인천 부대에 갔는데 하필 그 부대에 이 배가 날개를 띄고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승조원들도 있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승조원들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당시는 이제 송중이었으니까 송중이니까 날개를 떼니까 더 배가 좋네요. 그래가지고 그 참 부끄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선체를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 특수부대에서 그 수중익선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비록 수중익선은 실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뭐 저는 지금 조금 더 뭐 후회하는 거는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페로시멘트 선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양 박사님, 당시 이제 이 페로시멘트 선을 개발하게 된 배경, 또 과정, 이 결과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선체 재료로서 강재나 목재가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재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페러시멘트 선이라는 것입니다. 페러시멘트라는 것은 YMC 다시 말씀드리면 격자 철망에 세멘트 반죽을 넣어서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페러시멘트입니다. 그래서 페러시멘트의 장점으로는 이게 강선이나 목선에 비해서 약 한 5-60% 저렴하고 또 복잡한 형상을 좀 이렇게 만드는데 용이하고 또 화재 저항력이 높고 또 수리비가 쌉니다. 그리고 수명이 길죠. 반면에 이 페러시멘트선은 그 무게가 목선에 비해서 한 30-40% 정도 무겁고 외부 충격에 좀 취약한 단점이 있죠. 그러나 하여간 공장에서는 이 페러시멘트 선을 개발하기로 하고 그 목표로 한 것을 두 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공장 항내에 쓰일 수 있는 자벽선, 또 하나는 해군사관학교 생도 훈련용으로 쓸 수 있는 단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항내 자벽선으로는 그 당시에 배수량이 약 한 16톤, 길이가 한 13m, 선속이 한 15너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군사관학교 생도용 단정은 배수량이 한 4톤, 길이가 한 9m 정도였습니다. 우선 보트를 만들기 전에 페러시멘트 그 시편에 대해서 굴곡 시험, 전단 시험, 충격 시험, 진동 시험, 방수 시험을 수행해서 재료의 그 물적 특성을 갖다가 파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격자 철망을 몇 겹, 한 3-4겹에다가 세멘트, 방수제, 모래를 섞어서 혼합시키고 또 한 20여일간 양생을 시킨 다음에 그 외부에 대해서 다듬질이랄까 페이퍼 손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장을 해서 그 페러시멘트 선을 건조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건조된 페러시멘트 선은 자벽선은 공장에서 단정은 해군사관학교에서 각각 활용된 바 있습니다. 예. 먼저 아주 간단하게 페로시멘트 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과정 하나하나 그다음에 공창으로 가고 또 해군 생도들에게 또 쓰여지기까지도 큰 역할을 또 했을 텐데요. 이번에 이제 특수 선박의 또 하나 에어보트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 박사님 계속해서요. 이 에어보트의 이제 개발 목적, 그다음 또 과정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당시 1970년대에 월남전에서 사용됐던 소형 고속종 중에 하나가 에어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어보트는 추진기를 수중이 아닌 갑판 위에 설치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사실은 그 레크레이션용으로 다양하게 개발돼서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에어보트의 그 장점은 늪지라든가 수초 밀집 지역 혹은 얼음, 눈 위에서 운항이 가능하고 반면에 또 엔진에 대한 냉각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갑판 중에 설치된 프로펠러로 인해서 소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공장에서 개발한 그 에어보트는
길이가 한 5m고 배치량이 1.5톤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체는 미그 용접으로 한 알루미늄 선체로 건조되었고요. 엔진은 공동식 엔진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제 건조된 에어버트는 공장 내에서 시운전을 했고요. 시운전 결과 프로펠러 회전수가 약 한 2,200에서 최고 속도 23.5나트까지 났었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이제 페로시멘트, 에어보트, 또 수중익선 가깝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그 제작 개발에서부터 시작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왜 실용화되지 못했을까 이제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송 박사님, 이러한 이제 특수 선박들이 왜 결국 이렇게 실용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예. 됐는지. 우선 조금씩 그 배마다 이유는 다른데요. 30톤급 수중익선이 실용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전문 기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정을 갖고 있더라도 아주 핵심적인 기술적인 노하우를 모르면 실패하는 게 국방과학 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이 아무리 비슷했지만 수중익선의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지금 양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페로시멘트 보트하고 에어보트는 기술적으로는 개발하는데 성공한 배입니다. 그런데 개발하기 앞서서 과연 이 배가 어디에 쓰임새가 있는지 수요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그냥 기술적인 도전에만 매달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 박사님하고 저가 이제 70년대 초에 같이 만든 배들이 실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개발한 내용, 기술적인 내용을 전부 잘 정리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해군공장에서 69년에 이제 창간을 했는데요. 기술연구 보고라는 하나의 그 말하자면 기술 잡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69년, 70년, 71년에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배를 그 세세하게 그 개발하는 과정, 내용, 실패한 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 보더라도 야, 굉장히 그 좋은 우리가 선례를 만들었구나 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비록 이제 실용화에는 이제 실패를 했지만요. 이 특수선박 개발에 기울인 노력과 도전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이러한 도전이 우리 함선 개발에는 이제 많은 영향을 좀 끼쳤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두 분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송 박사님 먼저 예. 영향 많이 끼쳤죠? 예.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그 황무지에서 과감하게 도전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가 특수선박을 개발할 당시에는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군들도 전부 미국 군원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을 했는데 물론 실용화는 안 됐지만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고요. 그러한 성과 때문에 이제 뒤에 이어지는 어러지도선, 학생호 등 그 고속정 개발이 우리 국내 독자적인 기술로 다 완성이 됐고 또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그 사실 세계를 돌아보면 자력으로 함정을 건조해서 운영하는 나라가 선진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것도 결국은 맨 따지고 보면 해군 공장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 특수 선박 개발의 이제 실패 과정들 이런 거에 이제 노하우가 전수가 돼서 이후에 이제 어로지도정이나 이제 학생호 같은 그런 고속정을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양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시 이제 해군 공창은 그 함정의 그 수리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고 또 수리 업무에 익숙해졌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해군 공창에서 특수 선박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하고 건조했다는 것은 해군의 중요한 그 실적을 남겼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실적이 우리 해군의 아마 조함이라는 꿈을 가지도록 한 계기가 아니었나 하고 기록하고 싶어요. 물론 박선영 중령님의 그 어떤 그 선구자적 역할도 나름대로 좀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그 해군의 조함 장교가 많이 배출되고 또 그 조함 장교가 사회 나가서도 조선 산업에 굉장히 기여함으로써 좋은 그 기회가 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은 이제 한창 이제 젊은 시절에요. 해군 공장의 이제 특수선박 개발에 이제 직접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당시 그 엄청난 경험 이후에 함정 개발 전문가로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두 분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양승일 박사께서. 예, 뭐 대학 졸업 후 해군 장교로 복무했고 특히 그 조함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로 근무하면서 함정 설계에 관련된 매우 그 유익한 그 실무적 경험을 제가 얻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 나가서 나름대로의 능력 향상에 대한 그 필요성과 열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또 뭐 사소한 첨언입니다만은 해군에서 조함 업무를 그 수행했던 인연으로 현역 조함장교, 예비역 조함장교로 구성된 조함 가족의 모임이라는 것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는 서로 그 조함에 대한 그 보람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송준태 박사께서. 예. 뭐 저와 양 박사님 다 똑같이 해방둥이 세대인데요. 그 저희 세대가 복이 많은 세대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한창 일할 나이가 국군이 막 융성하던 시기하고 딱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은 대부분 국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수중익선 개발에 참여한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세대를 잘 타고 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중익선 개발에 이제 참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했는데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또 보다 나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 있는지를 아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이제 함정 및 해상무기 개발 연구 분야에서 그 어떤 엔지니어의 삶을 평생 보람 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록 그 여러 가지 부족했던 시절이었지만 또 시간도 한 3년에 불과했지만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했던 그 해군공창 기술장교 시절에 대해서 약간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높이 평가할 분도 있지만 계속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또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격이 절반은 정해지기도 된다는 뜻이 되겠죠. 남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특수선박에 도전하면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함정 개발의 역사. 그 위대한 도전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왔는지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